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정의는 왜 죽었나? 라고 하는 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저희 법인의 김성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짧은 자문자답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끌려와서 되게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거 청원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청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청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청원 말씀하시는 게 그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국민신문고 같은 거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직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적용이 되면 안 되고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검찰이나 사법부나 사건에 있어서 사실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론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재발을 방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법부도 검찰도 당연히 신경 써서 가능한 입증을 최대한 해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동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히 사법부든 그들로 하여금 좀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이 사건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의 어떤 압박,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거 말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검찰에 제출하는 그런 진정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서는 사실 우리가 양형 기준에 직접적으로 진정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외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 처벌,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보면은 처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기본 영역이 있고 가중, 강경 이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눈금을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이걸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도 보통 양형 기준에 보면은 결국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느냐, 이런 게 감경 요소로 작용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을 저지른 그 양부모들도 분명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탄원서,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엄청 끌어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 탄원서를 거의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반 국민들까지도 진정서를 넣어준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감경받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소 사건을 진행할 때도 이제 처벌 형량 같은 게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아니면은 검사가 이제 제대로 된 기소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탄원서를 넣어서 반드시 엄벌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넣게 되는데, 그런 탄원서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검사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함부로 감경을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체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함부로 감경을 못하게 하는 충분한 요인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정인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양부모들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 같으세요? 그쪽에서도 당연히 탄원서 같은 것도 모으겠고, 사실 지금 살인이냐 아니면 아동학대 치사냐,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 중에서 어떤 영역이 들어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공분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 사람들을 변호한다라고 하면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나는 살인을 한 게 아니다, 폭행을 하고 그런 아동학대를 한 거는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애초에 애를 때려서 그렇게 죽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겠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밖에 없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양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넘어뜨린 거다, 애를 이렇게 달래고 하다가 넘어뜨렸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다친 거다, 내가 일부러 때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였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 자체가 그 아이의 어떤 몸에 남아있는 상처라든지 췌장이 절단되는 이런 결과에 비춰봤을 때 좀 터무니없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해서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변호인이 조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정말 가해자들 변호하기 위해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게 우리 법에서도 사실 이걸 살인으로 인정을 해야 될지 아동학대 치사로 인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아동학대 치사로 넘어가도록 최대한 그 모호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쪽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제가 감히 뭐 판단을 하기는 그런데 근데 여론의 이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면은 사실 살인죄로 기소를 하는 것 자체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의 그 가해자들이 양부모들의 살인의 부위를 입증을 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마냥 여론의 영향에서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선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여론들은 이거는 살인 아니냐, 그 아이를 이 정도로 멍들게 하고 이 정도로 다치게 해서 죽게 했으면은 이거는 살인 아니냐라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이랑 둘 다 사실 법정형만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사형이 없긴 하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을 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인데 그 양형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양형 기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는 뭐 법정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4년에서 7년?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보통 처벌이 되고 뭐 엄청나게 가중 요소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인이처럼 만 6세 미만의 그런 정말 미취학 아동을 학대했다거나 아니면은 학대의 그런 정도가 되게 심하다거나 뭐 지속적, 반복적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가중될 수 있는데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뭐 6년에서 10년 정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그러면은 형량이 확 올라가죠. 아마도 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서 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사람은 이거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좀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검찰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공소장 변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비록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이지만 그 아이의 췌장이 절단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췌장이란 거는 췌장암 같은 거 너무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발견하기도 힘든 진짜 목숨 깊은 데 있는 그런 장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절단됐다, 파열됐다라고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폭력이 가해졌을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은 당연히 그 양모로서는 내가 이렇게 애를 학대했을 때, 애를 때렸을 때 이 애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 미필적 고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법의학적인 검시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이라는 게 사람 신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절단될 정도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단순한 상해의 고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정말 죽게 할 정도의 아니면은 죽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이 때리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그 법의학적인 검시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론에서 이렇게 살인죄 적용에 대한 굉장한 그 여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압박을 느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법의학적인 검시 결과라든지 그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사실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저도 검찰의 어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만약에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공소장 변경을 통한 살인죄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진정서 많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또 분명히 엄한 처벌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학대를 당하는 그 피해 아동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112 경찰에 신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12에 신고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까지 배정을 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처벌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저의 이런 설명이 되게 머쓱할 정도로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그런 대응이 많이 욕을 먹고 있죠. 3번에 걸쳐서 아동학대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했는데 매번 번번이 다 그냥 내사종결, 혐의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찰이 죽인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일로 인해서 경찰의 이런 아동학대 사건 처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이해는 됩니다만, 하지만 역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견됐을 때 이걸 신고해야 되는 곳은 역시 112입니다. 경찰이에요. 충분한 증거와 내가 목격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내가 목격한 내용들을 가지고 112에 신고하시는 것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12가 아니라면은 구청, 동사무소 그런 공공기관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나 시군구 동사무소 같은 것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서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보통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조금 선 넘은 것 같다,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동학대가 맞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의심 신고 4개 중에 3개는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 장면을 증거로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동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우리가 근거를 촬영하는 데 적인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촬영을 하는 그 목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무슨 흔히 얘기하는 몰카지에서 말하는 그런 성적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을 발견해서 그거를 신고할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거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오히려 아동학대로 인정을 받고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걸 발견을 하고 그런 걸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을 한 이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까지 저희 사진으로 잘 설명해서 넣어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저희랑 같이 진정서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을병 김효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